반갑습니다. 탐스러운 사회문화 김한나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앞 강의를 잘 기억하고 있어야지 공부가 좀 수월한 강의가 되죠. 복지제도 두 번째 공부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 거예요. 전 시간에 선생님이 이번 시간에 복지제도에 대해서 좀 구체적 내용을 갖다 공부하다 보니까는 능력자 확인도 오늘 수업과 연결되는 능력자 확인 문제 세 문제를 내드렸습니다. 우리 전에 거 한번 확인을 먼저 해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문제 보시면요. 수혜자가 비용의 일정 부분을 갖다 부담하는 것은 공공부조이다. X가 되죠. 공공부조 자체가 경제 능력이 없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X가 되고요. 두 번째 보도록 할게요. 경제적 능력이 없는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사회보험이다. 1번과 2번이 바뀌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X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자, 대상자에 대해서 비금전적 지원을 하는 것은 사회복지 서비스이다. 이런 내용이 나와 있는데 이것은 동그라미가 되겠죠. 세 가지 다시 한번 여러분들 확인하고 복습하면서 오늘 복지제도의 구체적인 내용을 갖다가 선생님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주제 자체가 복지제도에 완벽하게 일단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복지제도. 전 강의 듣고 이번 강의 바로 듣지 않는 친구들 있는 거 압니다. 그래서 선생님이야 기억하고 있지만 우리 친구들은 당연히 뭐 일주일 지나서 듣게 되면은 또 전혀 또 새롭기 때문에 앞에서 했던 간단한 복지제도 종류 다시 한번 복습을 하고 구체적 내용 들어갈게요. 복지제도는 일단 첫 번째 금전적, 자, 비금전적으로 나누어지게 된다. 자, 그 다음에 자, 금전적은 다시 두 가지로 나눠지게 돼서 사회, 자, 보험과 자, 뭐로 나눠지게 된다? 공공부조로 나눠지게 되고요. 자, 비금전적은 사회, 복지, 자, 서비스라고 구분이 돼요. 그래서 이제 세 가지 내용 공부하면서 특히나 오늘 공부의 가장 중요한 점은요. 여기 나와 있는 사회보험과 자, 공공부조의 구체적인 특징을 갖다가 비교를 할 거고요. 그리고 각각의 사회보험의 종류, 공공부조의 종류를 좀 설명을 갖다가 드리도록 할게요. 선생님은 우리 친구들이 이제 많이 이제 이렇게 공부를 하다 보면은요. 이 복지제도 이 부분을 좀 어려워해요. 아직 본인이 사회보험을 납부해 본 적도 없고 그다지 공공부조의 혜택을 갖다가 받아본 친구들도 없죠. 물론 있을 수는 있지만 공공부조 자체가 굉장한 극빈층을 갖다가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이런 어떤 경험을 갖다가 한 친구들이 상대적으로 훨씬 적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복지제도는 나는 너무 모르는 세계예요. 근데 어른들은 굉장히 잘 알아요. 왜냐면 어른들은 경제 활동을 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사회보험료를 갖다가 납부를 갖다 해야 되고 또 미래에 자기 여러 가지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서 그런 제도들한테 어떤 혜택을 내가 받을 수 있는지를 갖다가 꼼꼼하게 알아본다라는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어른들한테는 쉬운데 우리 친구들한테는 어려운 거, 이게 바로 복지제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복지제도는 아직 경험하지 못한 세계를 선생님이 소개를 갖다 하는 거기 때문에 좀 더 이렇게 좀 이해하기 쉽게 좀 쉬운 예를 갖다가 실질적인 예, 선생님이 경험한 예를 갖다가 많이 이렇게 이야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보험부터 보도록 하죠. 자, 일단 사회보험, 복지제도의 첫 번째 위치를 조금 맞춰서 쓸게요. 자, 사회보험을 볼게요. 자, 사회보험의 특징을 갖다 이야기를 한다면요. 첫 번째 특징으로서는 경제적 능력이 있는 사람들을 갖다가 대상으로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일정 수준의 소득이 있어야지만 사회보험의 대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경제적 능력이 있는 사람은요. 자, 이 사회보험의 가입 여부를 갖다가 내가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나 사회보험 한번 받아볼까? 이거는 말도 안 돼요. 이 사회보험의 특징은 경제적 능력이 있으면요. 자동 가입. 교재에
원래 자동으로 가입된다. 소득이 탁 이제 이 사람이 돈을 벌고 있다라는 게 뭐 이렇게 국가에서 알 거 아니에요. 국세청 같은데 신고가 되니까요.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자동 가입이라는 단어가 아니라 여기에 무슨 가입이라는 말을 쓰냐면 강제 가입이라고 하는 말을 쓰게 됩니다. 탈퇴요? 탈퇴 내가 하고 싶다라고 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경제적 능력이 있으면 여전히 무슨 가입이 되어 있다? 강제 가입이 되어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회보험이 있기 때문에 일정 금액씩 보험료를 갖다가 납부를 해야 되는데요. 그 보험료의 납부 기준은 소득 수준에 따라서 수준별로 차등 납부가 이루어지게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소득이 굉장히 많은 사람과 소득이 좀 적은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경제적 능력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그럼 이 사람들이 사회보험료를 낼 때 똑같은 금액을 내느냐? 그게 아니라는 얘기죠. 소득 수준에 따라서 달리 우리가 금액을 갖다가 납부하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바로 무슨 효과가 있냐면요. 이 사회보험도 소득 재분배 효과가 있다 없다. 효과가 그렇죠.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또 다시 한번 선생님 뒤쪽에서 설명할 때 소득 재분배 효과에 대해서 설명을 갖다가 드리도록 할게요. 이게 사회보험의 특징이 되고요. 사회보험의 이제 구체적인 종류 첫 번째를 갖다가 이야기를 하게 되면 첫 번째 같은 거 요거 들어가기 전에 사회보험이 우리가 있어야 되는 이유는요. 여러 가지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서 사회보험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필요한 위험이다라고 얘기하는 건 질병이라든지 실업이라든지 또는 재해라든지 퇴직이라든지 이런 것들의 위험이 나타나게 되면 사람이 병에 걸려서 아파요. 그 다음에 아프면 병원비도 많이 나가서 가지고 있는 모아놓은 돈도 우리가 이렇게 많이 쓰여질 수가 있고 또 질병에 이제서 몸이 많이 아픈 경우에는 뭐 할 수도 있냐면요. 지금 하고 있는 경제활동을 중단해야 되는 상황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재해도 마찬가지고 퇴직도 마찬가지게 되죠. 이런 것들에 우리가 대비를 갖다 하기 위해서 만든 게 사회보험이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사회보험의 종류 중에서 첫 번째 이제 사회보험을 갖다 선생님이 설명을 하게 되면요. 국민건강보험. 우리 앞 강의에서 문제에서 사회보험의 종류 5가지 공부를 했죠. 그 중에 첫 번째 국민건강보험을 선생님 좀 설명드릴게요. 이 국민건강보험은요. 여러 가지 질병이라든지 질병, 그쵸?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뭐 부상 이런 것들을 치료할 때 자, 어디에 갑니까? 우리가 병원을 갔다가 가게 되죠. 이 병원에 갔을 때 사람들이 병원비의 일부를 갖다가 어떻게 하시면 보조받을 수 있는 것이 국민건강보험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이 국민건강보험 같은 경우는요. 자, 그림을 선생님 그리면 여기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있어요. 국민건강보험공단. 자, 이곳이 있으면요. 자, 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강제로 어떻게 보면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이해를 하죠. 강제로 가입이 되어 있어서 내 소득에서 일정 부분을 갖다 떼가게 돼요. 근데 원래 이제 각각의 제도에 좀 차이점이 있는 게 우리가 뭐 일반적으로 사회보험은 소득 수준별로 차등 납부한다 이렇게 들어가는데 국민건강은 또 이제 제도마다 좀 차이점이 있어서요. 근로자는 소득을 기준으로 갖다가 하게 되는데요. 뭐 예를 들면 사업자라든지 자영업자 같은 경우는 소득 플러스 뭐 재산, 예를 들면 집이라든지 차라든지 이런 것들 갖다 소유하게 되면요. 자기 소득, 그다음 플러스 집의 가격, 그게 이제 전세도 이제 들어가게 되고요. 자가주택도 이제 들어가게 돼요. 그 조건이 이제 금액이 들어가게 되고요. 그 다음에 자동차도 이제 내가 어느 정도의 CC의 자동차를 가지고 있느냐. 그래서 여러 가지 또 항목이 이제 더해져서 뭐가 이제 책정이 되냐면 너는 한 달에 이만큼의 건강보험료를 갖다가 납부해라
이렇게 얘기를 갖다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근로소득자는 근로소득만 가지고 잡히기 때문에 자영업자나 사업자가 어찌 보면 좀 불리할 수 있어요. 특히나 근로소득자 중에서 되게 연봉 높은 근로소득자 있잖아요. 뭐 1억, 2억, 3억 뭐 이렇게 받는 이런 근로소득자 같은 경우는 사업자, 자영업자예요. 내가 동네에서 떡볶이 가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1년 내내 벌어야 한 3천만 원인데 차도 가지고 있고 집은 전세 살고 있어요. 이런 사람들보다 훨씬 더 적은 금액을 갖다가 이렇게 여기 있는 의료보험료, 이 건강보험료로 내는 어떤 약간의 조금 좀 형평성의 문제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이제 여러 가지 제도 개선이 많이 요구가 되는데요. 여하튼 이 강제 가입된 사람들은 조건은 조금 차이가 있지만 그래도 공통적인 것은 뭐가 반영이 된다? 소득은 그대로 공통적으로 다 반영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소득을 기준으로 우리가 보험료가 책정이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앞에서 우리 앞전 강의에서 봤던 것처럼 사람에 따라서 소득이 많은 사람은 이만큼을 내게 돼 있고요. 소득이 적은 사람, 그 다음에 더 적은 사람 이렇게 이제 내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을 A라고 얘기하고 B라고 얘기하고 C라고 선생님이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질병에 걸렸어요. 어떤 질병에 걸렸냐면 A는 감기에 걸렸습니다. B는요, 맹장 수술하게 됐어요. 그 다음에 C는요, 암에 걸렸어요. 자, 이 사람들이 병원에 가서 치료를 갖다가 받게 되면은요, 사실 나오는 병원비가 좀 차이가 있죠. 감기에 걸린 사람, 그 다음에 맹장 수술, 암. 어떤 사람이 치료비가 가장 많이 드냐면 이 가장 의료보험료, 소득이 이제 작기 때문에 의료보험료를 가장 적게 냈던 C라고 하는 사람이 국민건강보험으로부터 뭐를 갖다가 지원을 가장 많이 받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 자체가 바로 무슨 효과가 있냐고 이야기할 수 있냐면 소득 재분배 효과가 있다라는 거죠. 어떤 사람은 소득이 적어서 한 달에 의료보험료를 갖다가 이 건강보험료를 갖다 7,000원씩 또는 12,000원씩 이렇게 납부를 하는데 암 수술을 받았는데 지원금은 몇백만 원을 갖다가 이렇게 받을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난 적게 내고도 이 보험료 만들어진 기금에서 혜택을 받는다. 이거 무슨 효과가 있다? 소득 재분배 효과가 있다. 이 말을 조금 이해를 하셔야 되겠죠. 물론 질병이라고 하는 건 뭐 항상 감기만 걸리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많이 낸 사람이 또 더 큰 질병에도 이제 걸릴 수가 있고요. 이 사람들이 이렇게 기금을 갖다가 모아놓고 난 다음에 우리가 매일매일 병원에 가는 건 아니잖아요. 가능한 질병에 걸리지 않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치료받을 일이 없었으면 좋겠는데 병원 갈 일들이 생겨나게 되죠. 그럴 때 이 만들어진 기금에서 서로 도와준다. 이런 성격이 있기 때문에 이 국민건강보험 자체가 무슨 성격이 있다라는 겁니까? 의료보험 자체가, 사회보험 자체가 상호 부조의 성격이 있다. 어려울 때 서로 도와주는 성격이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서 무슨 이제 이론, 개념을 하나 더 정리할 수 있냐면요. 선생님이 앞쪽에서 조금 우리가 빼놓고 간 부분인데요. 자, A, B, C가 납부를 했죠? 자, 필요할 때 자기가 혜택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우리는 납부자와 수혜자가 일치한다. 그래서 여기다 하나 더 추가적으로 조금 설명을 붙여놓으면 뭐와 뭐가 일치한다? 납부자와 수혜자가 일치하는 것이 사회보험이다. 사회보험에 대한 이런 내용들을 갖다가 좀 이해를 하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 국민건강보험 이외 사회보험 중에서는 국민연금이다라는 게 있어요. 이 국민연금 같은 경우는요, 퇴직, 자, 사람은 좀 나이가 들다 보면 퇴직의 시기가 오게 되죠. 물론 국가에서 정한 어떤 퇴직의 연령이 있기는 있지만 자기가 다닌 직장의 성향에 따라서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의 어떤 특징에 따라서 이렇게 퇴직을 갖다 이제 하던 일을 갖다가 관두게 되는 시기가 올 때가 있습니다. 이 퇴직을 하게 되면 이제 일정적으로 이제 주기적으로 들어오던 소득이 이제 줄어들기 때문에 매달 생활을 갖다 유지하는 부분에서 어려움이 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퇴직에 대비해서 미리 내가 소득이 있을 때 다달이 적금 붙듯이 여러분들 국민연금을 갖다가 붓고, 자, 우리 보통 65세 이상이 되었을 때 매달 일정 금액, 내가 이제 납부한 금액에 비례해서 이제 금액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매달 연금 뭐 10만 원이면 10만 원, 20만 원, 20만 원, 뭐 50만 원이면 50만 원, 100만 원이면 100만 원 이런 식으로 연금을 갖다가 이렇게 받게 돼요. 이 국민연금 같은 경우도 당연히
국민연금 금액 자체가 소득이 반영이 되고요. 이것도 자 무슨 가입이다? 당연히 강제가입이에요. 이런 성격은 다 똑같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국민연금 금액도 선생님이 과거에 소득이 1년에 뭐 3천만 원이었을 때하고 그 다음에 소득 수준이 높아졌을 때하고 국민연금 금액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르겠죠. 소득이 높아지게 되면 그만큼 연금 금액을 갖다가 많이 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연금은요, 자, 지금 우리가 부어놓은 국민연금 같은 경우에 이제 기금이 마련되어 있으며 현재 이렇게 퇴직을 해서 국민연금을 갖다 받고 있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지금 현재 지급을 갖다 하고 있고요. 앞으로 이제 그 뒤에 있는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또다시 이제 성장을 하게 돼서 근로를 갖다 하게 되면 또 그 사람들이 이렇게 납부를 한 금액을 통해서 이미 퇴직한 사람들한테 기금이 이렇게 어떻게 된다? 지급이 된다라는 거예요. 제일 문제점은 사람들이 좀 불안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국민연금 고갈. 국민연금이 자 고갈 될 수 있는 것에 대한 어떤 우려를 갖다 하고 있다라는 게 특징이 됩니다. 그래서 국민연금 같은 경우는 뭐 장점은 있어요. 일단 이 국민연금 같은 게 은행이라든지 보험사에서 하는 여러 가지 사보험 같은 것들이 존재를 하게 되는데 뭐 국민연금은 뭐 물가 상승률도 반영을 갖다가 해주게 되고 그래서 이렇게 사기업에서 이렇게 그 판매하는 연금보다 훨씬 더 효과적이다라고도 얘기를 하지만 이 국민연금 고갈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어서 최근에는 조금 이제 우리가 공동체 생활을 하다 보니까 지금의 연금 책정 기준하고 이제 비교를 했을 때 좀 더 연금액을 올리고 지급받는 금액을 좀 줄이게 되면 이 국민연금 고갈을 갖다가 조금 어떻게 할 수 있다? 늦출 수가 있는 방안들이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국민연금 고갈이 우려가 되는 이유는요. 우리가 한 번도 100세 세대, 100세 시대 이런 걸 살아본 적이 없잖아요. 사람들의 평균 수명은 연장이 돼서 예전에는 한 80세 정도를 갖다가 우리가 사망의 어떤 시점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점점 평균 수명이 연장이 되니까 계속 연금은 이렇게 줘야 되고 그 다음에 출생률은 낮기 때문에 새롭게 이렇게 우리의 어떤 다음 세대들의 인구수가 적어지다 보니까는 이게 좀 비례, 불균형 이 이제 구조가 이제 나타나게 돼서 그런 부분들의 우려가 제기가 됩니다. 국민연금과 관련된 내용도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는 자 우리 고용보험이다라는 게 있어요. 고용보험. 자 이거는요 실직에 대비하는 거죠. 자 고용돼 있었는데 사실 내가 아주 이제 그 우리가 쉽게 쓰는 말로는 잘렸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아르바이트. 사장님 다음 주부터 나오지 말래. 왜? 그랬더니 몰라. 내가 일을 못하나 봐. 이럴 수 있는데 회사 생활이나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은 늘 이렇게 실직할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회사가 이제 이렇게 갑자기 뭐 이렇게 망할 수도 있죠. 이랬을 때 다른 새로운 직장을 갖다가 구하기 있는 이런 어떤 과정 중에 소득이 없는 시기에 소득을 갖다 좀 보전해 주고자 우리가 이용하는 것이 바로 고용보험이 돼요. 이 고용보험 같은 경우는 이제 사업자, 이제 주로 이제 사업장에 있는 고용주가 이 고용보험을 갖다가 가입을 해서 이 고용보험을 갖다가 납부를 갖다 하게 되면 갑작스럽게 실직이 이제 나타났을 때 실업수당 같은 것들을 갖다가 고용보험 공단에서 지급받을 수 있다라는 특징이 있어요. 물론 이제 내가 받았던 월급에 전액을 받는 건 아니에요. 내가 급여를 받게 되면 거기에 이제 수당이라고 하는 부분이 붙는데 보통 이제 기본급을 갖다 받아서 사실 실직 안 한 것이 훨씬 더 사실은 소득 수준에선 낫다라고 볼 수가 있죠. 이 고용보험 같은 경우는요, 이런 뭐 소득을 반영한 이런 부분보다는요, 일정 금액이 이제 좀 결정되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덟 번, 이제 종류로는 네 번째, 산업재해보험이 있습니다. 산업재해라고 얘기하는 건 말 그대로 근무 중 상해를 입거나 아니면 사망하거나 이런 경우가 있어요. 일을 하다 보면 크게 다칠 수도 있고 사망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랬을 때 여러 가지 보험의 혜택을 갖다 받을 수 있는 게 산업재해보험에 이제 해당하게 됩니다. 뭐 이런 것들도 당연히 위험에 대비하기 위한 제도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나온 게 노인, 장기, 자, 요양, 자, 보험이다라는 게 있는데 말 그대로 장기 요양이 필요한 질병들이 있어요. 대표적인 것으로는 어떤 게 있냐면 치매가 있겠죠. 치매.
이 노인장기 요양보험료를 갖다가 납부를 하게 되면 치매에 걸렸을 때 장기 요양을 이제 해야 될 필요가 있죠. 집에서는 모든 가족들이 또 생계를 갖다가 이제 그만두고 이 치매에 걸린 이 가족 구성원을 돌볼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이런 어떤 시설에 보내서 근데 그 시설에 보냈을 때 비용이 좀 상당하죠. 그런 것들에 대한 혜택을 갖다가 받을 수 있는 게 노인 장기 요양보험입니다. 다만 이 치매도 등급이 있죠. 5등급, 4등급, 3등급, 2등급, 1등급 이런 식으로 해서 사실 노인 장기 요양보험의 혜택을 받는 치매의 어떤 등급은 굉장히 높은 수준. 상태가 정말 많이 좋지 않은 상태의 치매 이제 그 질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만 혜택을 받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보완이 필요하지요. 근데 이 복지라고 하는 이 복지 제도가 사실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다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도 조금 발생을 하게 된다 보면 될 것 같고요. 노인장기 요양보험은 선생님 어떻게 우리가 납부를 하게 돼 있나요? 라고 질문을 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이 노인장기 요양보험료는요. 자, 선생님 따라서 잠깐 이동을 하게 되면 여기 국민건강보험이 이렇게 있죠. 국민건강보험료가 나올 때 여기에 노인, 장기, 요양 보험료가 추가가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자 함께 이제 납부를 하고요. 대신 이제 납부가 됐는데 납부가 된 상태는 뭐 국민건강보험 따로 이제 이렇게 기금이 마련이 되고 노양장기 요양보험은 또 따로 이렇게 정리가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집에 이렇게 의료보험료 고지서 같은 거 이렇게 집에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한번 그곳에 보시면 그 항목에 노인장기 요양보험이다라는 항목이 추가가 됐고요. 있습니다. 국민들은 내가 소득세라든지 이런 것들도 내게 되죠. 직접세라고 얘기를 해서. 근데 어떤 경우에는 이 사회보험을 세금 그러니까 내가 위험에 대비하기 위한 어떤 보험이다라는 의미보다는요. 내가 뭔가 국가에게 강제로 세금을 또 뜯기고 있다. 이런 생각을 갖다가 하는 사람들도 있고 선생님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이런 연금 같은 거 이제 필요하죠. 퇴직하고 난 다음에 생활을 갖다 유지하기가 이제 필요한데 이런 어떤 연금 고갈이 좀 이제 그 예상이 되기 때문에 사보험에서 개인적으로 좀 경제 능력이 되는 사람들은 사보험을 통해서 또 연금을 갖다가 이렇게 붙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일단 사회보험의 종류와 특징이 되겠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좀 이해가 잘 되죠? 그래서 이 부분 정리를 하겠고요. 선생님이랑 사회보험을 좀 정리를 하고 두 번째 이제 공공부조에 대해서 공부를 할게요. 공공부조는 더 어려워요. 왜? 더 혜택 대상이 없고 경험한 사람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실제로 이 공공부조를 알려주는 선생님들도 잘 모르는 선생님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많은 선생님들이 내가 살면서 어떤 극빈층으로 분류가 돼서 공공부조의 혜택을 갖다가 받아본 선생님들이 많지 않거든요. 근데 선생님은 사실 어렸을 때 한번 받아봤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어떤 경험을 좀 이야기해 주겠다라고 얘기를 했죠. 자, 공공부조의 이제 첫 번째 이제 해당하는 내용은요. 우리 성격을 갖다 조금 얘기를 갖다가 한다면 이거는 대상자를 국가가 엄격한 기준에 의해서 뭐 한다? 선별한다라는 특징이 있어요. 뽑혀야 돼요. 내가 받고 싶다고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 내가 받고 싶습니다. 이런 혜택이 필요해요. 라고 신청을 하더라도 국가에서 일정한 딱 정해져 있는 조건에 부합하는 사람들만 이 혜택을 갖다가 받을 수 있다라는 특징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공공부조는 자, 경제적 능력이 없는 사람들을 갖다가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경제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다라고 얘기하는 건 주로 국가의 세금을 갖다가 납부하지 않는 사람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국가로부터 여러 가지 혜택을 갖다가 받으니까 이거는 세금을 내는 사람들이 낸 것을 이렇게 혜택을 받는다. 그래서 앞쪽에 있는 사회보험에 비교했을 때 앞에서 얘기했던 사회보험도 소득 재분배 효과가 있지만요. 이것은 소득 재분배 효과가 자, 우리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크다라고 얘기합니다. 크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고요. 우리 전 시간에 공부했던 항아리에다가 여러분들 이렇게 쌀 이렇게 넣는 거 잘 생각을 갖다 한번 해보시면요. 이 공공부조는 따라서 납부자와 자, 뭐가
수혜자가 일치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공공부조의 대표적인 우리가 예로서 종류죠. 의료보호를 갖다가 보도록 할게요. 의료보호는 요거하고 비교되는 사회보험을 선생님이 잠깐 쓰게 되면요. 자, 사회보험으로는 똑같은 효과를 갖다 가져오는 거예요. 국민 건강 보험 이거를 갖다 좀 들 수가 있어요. 이 국민건강보험은 말 그대로 암 치료하는데 내가 500만 원 들 치료비를 갖다가 100만 원만 내고 나머지는 국민건강보험에서 평상시에 납부했을 때 지원을 받는 거니까 큰 질병에 걸려도 사실상 이 치료비에 대한 부담을 좀 덜 수 있는 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경제 능력이 없는 사람이 똑같이 암에 걸렸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근데 난 평상시 때 경제 능력이 없었기 때문에 국민건강보험을 들지 못했어요.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의료비의 혜택을 갖다가 지원을 받을까요? 바로 어떤 제도가 있냐면 의료보호라고 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선생님은 이 의료보호, 사실 우리가 공부하게 된 뭐 기초 생활 수급자라고 해서 기초생활 생계비를 갖다 지원받는 대상들도 있는데요. 이게 모든 이 공공부조다라고 얘기해서 이 대상자 선별이요. 다 똑같은 건 아니란 얘기예요. 의료보호 같은 경우는요. 갑작스러운 가장의 실직, 그 다음에 현재 자산 상태가 좋지 않은 거, 집안이 부도가 났어요. 아빠 회사가. 그래서 전체 다 재산을 이제 흔히 말하는 빚을 갚는 다 쓰고 겨우 정말 방 하나 얻어가지고 생계를 유지하는데 현재 아빠도 소득이 없고 엄마는 아프시고 이건 이제 정말 리얼한 선생님 집의 이야기가 됩니다. 선생님 고등학교 때 이런 정말 엄청난 사건이 선생님한테 일어났어요. 그래서 아버지는 소득이 하나도 없어지시고 집은 갑자기 지하로 이사를 갔다 가게 되고 그다음에 엄마는 이렇게 병을 갖다가 앓으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선생님 그때 기억을 한번 살펴보면 왜 겨울 우리나라 겨울 좀 춥잖아요. 추운데 난방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난방을 하나도 하지 못한 채로 겨울을 갖다 나고 그에 이렇게 여름까지 굉장히 어렵게 이렇게 났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선생님이 고등학생이었는데 감기에 걸렸어요. 감기에 걸려서 병원에 갔는데 이렇게 의료보험증을 제출을 하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의료보험증을 제출했더니 원래는 이제 소득이 있었기 때문에 의료보험 대상이 이제 됐었는데 소득이 없어서 의료보험료를 일정 기간 납부를 못하다 보니까 이 혜택을 받을 수가 없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선생님한테 원래는 예를 들면 3,000원만 내면은 치료받고 주사도 맞고 이랬었는데 금액을 만 얼마 이런 치료비를 내라고 해서 선생님 너무 이제 깜짝 놀라서 아예 그 치료도 못 받고 이렇게 집에 온 이렇게 기억이 나요. 그래서 이렇게 주변에 좀 알아보니까 의료보호는 기초생계 수급하고는 좀 차이가 있게 좀 기초생계 수급을 하는 것보다는 좀 조건이 선생님이 여기에서 대상자를 국가가 정해진 기준에 선별한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 기준보다는 조금 쉬워요. 그래서 어떤 조건이 있고 우리 집엔 지금 차도 없고 이런 재산 상태를 이렇게 조사해서 그쪽에서 한정적으로 몇 개월 동안 일단 의료보험의 혜택을 갖다가 받을 수 있게 혜택을 줍니다. 그래서 이 의료보호라고 하는 걸 예를 들면 의료보험증은 흰색인데 의료보호증은 빨간색이다. 그럼 이게 너무 잘 보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에는 혜택이 없고요. 가서 이제 입력을 이제 하게 되면은 의료보호 대상자라고 이제 하게 되면 치료비가 거의 이제 면제더라고요. 그냥 가세요. 이렇게 해서 선생님이 직접 의료보호의 혜택을 받아봤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의료보호라고 얘기하는 건 앞에서 사회보험과 마찬가지로 질병, 그렇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치료 이런 것들을 갖다가 목적으로 하게 돼서 여기에 있는 대상자는 전혀 비용을 지불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비용 지불은 누가 하느냐면요. 국가가 전액 부담하죠. 뭐로 부담을 하냐면요. 바로 세금으로 전액 부담하게 됩니다. 사회보험 같은 경우는요. 국가가 전액 부담하는 게 아니라 원래 사회보험을 갖다 가입한 가입자가 일정 부분을 갖다 내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부분을 또 국가가 부담을 하게 되고 만약 내가 회사에 다니는 근로자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회사에서도 일정 부분을 갖다 지급을 하게 돼요. 하지만 회사 선생님이 가로를 갖다 이렇게 해놓는 거는요. 물론 시험 문제 나올 때는 가입자, 국가, 회사가 함께 부담한다라고 얘기가 나오지만
회사를 다니지 않는 자영업자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회사가 없기 때문에 가입자와 국가가 부담한다. 이렇게도 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문제가 어떤 제도를 계속 반복적으로 시험 문제를 내게 되면은요, 출제자는 어떻게 할 수밖에 없냐면요, 전에 다루지 않았던 개념들, 기본 개념을 제외하고는요, 그런 어떤 구체적인 내용들을 갖다가 문제화해서 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은 특별히 이 복지제도를 좀 더 이렇게 자세하게 내용적으로 접근해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선생님 말 잘 이해를 하고, 잘 이해가 안 돼. 내가 들었는데 다시 한번 듣고 싶어. 다시 한번 듣고 싶을 거예요. 이거는 한번 다시 여러분들이 반복해서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회보험과 관련된 의료보호제도에 대해서 선생님 설명을 했고요. 또 하나는 자, 국민 기초 생활 보장이라는 게 있어요. 자, 이것은 당연히 기초 생계비를 갖다가 자, 지원을 하는 제도입니다. 이것은 의료보호보다는요, 훨씬 더 조건이 까다롭고, 당연히 이것도 대상자를 엄격하게 선별을 갖다 하게 돼 있다는 얘기죠. 예를 들면 독거노인이에요. 독거노인인데 자식이 없어요. 부양해줄 자식이 없고, 정말 홀로 말 그대로 혼자 사는 노인분이에요. 연세도 70세예요. 소득도 없어요. 재산도 없어요. 당연히 이 노인분은 부양해줄 사람도 없기 때문에 국가가 이분의 기초생활, 말 그대로 절대적 빈곤을 갖다가 자, 해결하기 위한 절대적 빈곤이에요. 절대적 빈곤을 갖다가 그나마 해결하기 위한 제도가 되고요. 그렇다고 해서 이 기초생계비를 갖다 지원을 할 때요. 이거 좀 착각하지 말아야 되는 게 최저생계비를 지원하는 제도가 아니에요. 국가의 최저생계비 조사하잖아요. 최저생계비가 120만 원이다. 그럼 120만 원 주는 게 아니에요. 정말 기초생계비예요. 그러다 보니까 한 달에 쌀 5kg, 뭐 쌀 10kg, 그다음에 라면 한 박스 이런 식으로 했고 뭐 난방비 이런 식의 어떤 지원이 있고 요새 들어서 이 기초생계비에 통신비 를 추가시킬지 말지에 대한 그런 부분들의 논의, 금액을 얼마를 책정할지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들이 많이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저생계비가 아니라 말 그대로 기초생계비를 갖다 지원을 해서 어찌 보면은 단순하게 이 극빈자가 정말 굶어 죽지 않고 얼어 죽지 않고 이런 어떤 상황 정도를 갖다 지원해 주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제도의 혜택을 받는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사실 이 대상자로 봤을 때도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 되고요. 선생님이 또 여러 가지 이제 뭐 교회도 다니고 뭐 이러다 보니까는 이런 어떤 국민기초생활보장을 받는 노인분들을 많이 만나게 될 일이 있어요. 근데 그분들이 이제 사실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기초생계비 지원의 혜택만으로는 생활 자체가 너무 어려워서 여러 가지 종교단체에서 그런 분들에게 매달 어느 정도에 있어서의 어떤 식량을 지원을 하는 거죠. 뭐 라면, 쌀, 그쵸? 그런 것들을 갖다 좀 지원을 해주는 어떤 경우들도 많이 나타난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7번 기초 노령연금이죠. 이거는 얼마 전까지도 굉장히 사회적으로 좀 이슈가 많이 됐었어요. 지금 현재 이제 그 대통령 공약에 기초노령연금에 대한 어떤 공약이 있었기 때문에 그 기초노령연금, 이 기초노령연금은 뭐냐면요. 국민연금은 보통 최소 기준으로 10년 이상을 납부해야지만 국민연금의 혜택을 갖다 받을 수 있어요. 선생님도 국민연금공단에서 이렇게 납부 용지 이렇게 날라오면은요, 김한나님은 지금까지 몇 개월을 납부하셨습니다. 앞으로 10단위가 아니에요. 몇백 개월을 더 납부하셔야지 65세 이상이면 얼마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나와요. 몇십 개월을 냈는데 몇백 개월을 더 내야 된대요. 그럼 몇백 개월 너무 부담스럽죠. 그런데 이렇게 일정 기간 연금을 갖다가 납부하지 못한 사람들은요. 사실 국민연금 혜택을 못 받잖아요. 그 다음에 아예 소득이 없어서 납부를 못했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연금 혜택을 못 받는데 그럼 이분들한테 어떻게 노령 사회였을 때 연금에 대한 어떤 보완을 갖다 할 수 있을까 해서 나온 제도가 기초 노령연금입니다. 그 뭐 노인분 전체한테 잘 줄 것인지 또는 금액을 20만 원으로 할 것인지 10만 원으로 할 것인지 국가에서야 당연히 국민들 만족하기 위해서는 돈 많이 주면 되죠. 근데 많이 준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라 많이 주기 위해서는 국가 재원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갖다 고려를 갖다 하는 과정에서 뭐 제도 그다음에 어떤 맨 처음에 이야기했던 부분들의 수정, 보완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초 노령연금은 연금 대상자, 그러니까 국민 연금 대상자에게 대상자에서 제외된
그런 어떤 대상들에게 65세가 넘었을 때 최소의 금액을 연금으로 매달 지원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10만 원으로 책정이 돼서 있는 상태가 되고요.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뭐가 된다? 공공부조가 된다. 국가가 전액 부담을 갖다가 하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내용 정리하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 이제 세 번째로 사회복지 서비스가 되는데요. 사회복지 서비스는 비금전적 지원이다라는 부분을 갖다가 일단 기억을 하면 될 것 같고요. 대상은 아동이라든지 여성, 그래서 아동과 여성에게 함께 제공하는 서비스가 모자 보건 서비스 이런 것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장애인이라든지 노인분들 이런 분들을 갖다 대상으로 하고 있고, 이런 분들이 스스로 자활하고 그다음에 생활하는데 도움을 갖다가 줄 수 있도록 다양한 서비스를 갖다가 제공하고 있습니다. 시험 문제는 너무 이제 이 사회복지 서비스는 종류가 많기 때문에요. 항상 이제 뒤에 이제 용어의 서비스가 다 붙어요. 노인, 요양 서비스 이런 식으로 했고, 장애인, 요양 서비스 이런 식으로 붙기 때문에 이런 어떤 서비스라고 한 단어가 붙으면 이거는 사회복지 서비스를 이야기하고 있구나라고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선생님이 또 선생님의 경험담까지 좀 버무려 가지고 우리가 공부하게 될 여러 가지 복지 제도를 갖다 설명을 했는데 모두 다 여러분들 것으로 이렇게 충분히 소화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어떤 개념에 대해서 좀 설명을 갖다 할 거냐면요. 사실 이게 전 시간에 이어지는 개념으로 설명을 하게 되면 좀 내용 자체가 좀 유연하게 연결이 되는데, 교재 내용 순서대로 하다 보니까 생산적 복지를 이번 시간에 좀 하게 됐습니다. 자, 생산적 복지 하게 되면은 초기 복지국가, 그쵸? 초기 복지국가와 그 다음에 현대 복지국가, 그러니까 80년대 이후의 복지국가를 좀 비교를 갖다가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생산적 복지의 등장 배경을 갖다가 보게 되면은요. 일단 복지병이 등장을 하게 돼요. 쉽게 얘기하면 복지병이 등장을 합니다. 그 다음에 국가 재정의 부담이 증가하고요. 이런 부분들이 생산적 복지라고 하는 부분을 등장시켰는데, 여기서 얘기한 복지병은 우리 앞쪽에서 왜 영국에서 구빈법이 등장하고 비버리지 보고서를 채택했다 이런 얘기가 이제 이야기됐죠. 그 비버리지 보고서의 내용이 바로 요람에서 무덤까지라고 하는 어떤 그런 표를 갖다가 가지고 시작된 복지였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국가가 복지의 부분에서 신경을 쓰다 보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지나면요, 굉장히 나태해집니다. 개인들의 어떤 나태와 그 다음에 게으름 이런 것들이 나타나게 되면서 충분히 일에서 자기의 삶을 갖다 유지할 수 있는 사람들도 나태하고 게으르고 열심히 근로하지 않는 우리가 일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복지라고 하는 이런 부분은요, 사실 형평, 분배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효율과 성장, 경제적 효율과 성장을 갖다가 꾀하는 부분에 좀 걸림돌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합쳐져서 경제적 효율성이 떨어지게 됩니다. 게다가 1970년대 석유 파동이다라고 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면서요. 이 석유 파동은 말 그대로 석유값이 천정부지로 이제 오르는 과정에서 물가가 상승을 하게 돼요. 왜냐하면 석유를 원료로 하는 여러 가지 것들, 에너지로 하는 여러 가지 생산 활동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부담이 그대로 가격까지 반영이 돼서 물가 상승이 되고 경제 상황이 좋지 않아서 실업도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일어나는 걸 우리는 스태그플레이션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석유 파동이다라고 하는 이런 문제, 스태그플레이션이다라고 하는 상황이 나타나게 되니까요. 이 문제를 국가가 이제 개입해서 문제를 풀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원래 자유방임주의 초기 자본주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복지국가 또는 큰 정부가 등장을 했는데, 이 큰 정부의 실패의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뭐가 된다? 석유 파동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요걸 갖다가 간단하게 정리를 하게 되면요. 국가가 경제에 개입을 많이 했던 큰 정부에서 다시금 무슨 정부로 회귀하는 우리가 결과를 가져오게 됐다?
작은 정보로 회귀하게 되는 우리가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이런 다양한 상황이 맞물려지면서 이제 경제적 효율성도 높이고 국가의 복지 재원의 어떤 부담도 줄이면서 사람들에게 근로의 어떤 의욕도 고취시킬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라고 해서 등장한 것이 바로 무슨 복지가 된다? 생산적 복지가 되죠. 말 그대로 이거 워크페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근로 의욕을 갖다가 고취시키고요. 이 근로 의욕을 갖다 고취시키기 위한 어떤 내용으로는 근로를 통한 여러 가지 복지 혜택을 갖다가 주는 제도를 갖다가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우리나라에서도 근로장려 세제다라고 하는 제도를 갖다가 마련을 해서 가능한 근로를 안 할 때보다 조금 더 근로를 할 때, 그보다 좀 더 근로를 했을 때 여러 가지 국가한테 받는 복지적 혜택을 갖다가 늘림으로 인해서 사람들한테 이런 생산적 복지를 갖다가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그런 어떤 여러 가지 자료들을 함께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이 교재에 나와 있는 자료 탐구에 자, 근로장려세제 2008년부터 시행이 됐죠. 2008년에 근로장려세제가 시행되고 난 다음에 시험 문제 나왔을까요? 안 나왔을까요? 당연히 나왔죠. 이 복지제도는 굉장히 살아있는 이런 어떤 현실감 있는 내용들이 시험 문제에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어렵다라고 느끼는 거예요. 열심히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가구에 대해서 근로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요 밑에 부분 최대 120만 원까지 지급된다. 무조건 많이 주는 건 아니에요. 뒤에 있는 표를 보면 훨씬 더 이 근로장려 세제를 잘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근로장려금입니다. 근로소득을 우리가 800, 1200, 1700 이렇게 들어가게 되죠. 800만 원이다 라는 얘기는 한 달에 우리가 1년이 12개월이다 보니까 한 70만 원 좀 넘게 이렇게 근로를 갖다 하게 되면 일단은 우리가 뭐를 갖다 받게 되냐면요. 근로장려금을 갖다 받게 돼요. 그래서 800만 원까지 계속 어떻게 하냐면요. 원래 이게 이렇게 거꾸로 돼야지 어떻게 보면 복지제도를 실현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그렇지 않다는 얘기죠. 자, 100만 원 버는 것보다는 200만 원, 200만 원 버는 것보다는 300만 원 이런 식으로 800만 원까지 올리게 되면 최대 금액 120만 원까지 근로장려 세제를 갖다 받을 수 있고요. 자, 최대 120만 원까지의 세제를 우리가 1200만 원까지 최대 금액을 받다가 그 이상으로 근로를 늘어나게 되면은요. 아예 안 주는 건 아니고요. 조금씩 정감해가지고 줄여가지고 1700만 원 근로소득자들한테까지 이렇게 뭐를 갖다 주게 된다. 혜택을 갖다 주게 됩니다. 이게 대표적인 생산적 복지와 관련된 우리나라에 실시하고 있는 제도다라는 부분을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문제를 볼게요. 그림에 신문 광고에 나타난 보험 이렇게 나와 있는데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잠깐 얘기했는데 땡땡 다보장보험, 땡땡보험 주식회사 여기서 뭐 세모보험 주식회사 이렇게 나오게 되죠. 여기 나와 있는 보험은요. 자, 사보험입니다. 여기서 이제 사자는 무슨 사자냐면 개인 사자겠죠. 기업에서 판매하는 여러 가지 보험이 있어요. 그래서 왜 오늘 여러 가지 연예인들이 나와서 TV에서 굉장히 많은 광고를 갖다 하고 있는데요. 이것이 사회보험이 가진 특징으로 옳은 것은 이것에 비해서 1번 소득 재분배 효과는 기대하기 어렵다. 우리 사회보험의 특징 중에 하나가 소득 재분배 효과가 되죠. 보험 혜택은 납부한 보험료에 비례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물론 납부한 보험료에 비례하는 게 있어요. 국민연금 같은 경우는. 하지만 의료보험은 선생님이 내가 어떤 질병에 걸리느냐에 따라서 혜택이 달라지는 거지 내가 납부한 금액에 따라서 야 너는 금액을 적게 납부했으니까 암 걸렸을 때 혜택은 요만큼만 줄게 이렇게 여러분들 주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틀렸고요. 보험료는 소득에 따라 다르게 책정이 된다. 그래서 맞습니다. 사적 이익과 영리 혜택을 목적으로 한다. 이건 사보험이죠. 사회보험은 사적 이익을 갖다 추구하진 않아요. 개인이 자유롭게 선택하는 게 아니고 강제 가입이 됩니다. 이 사보험 같은 경우 자기가 금액을 책정을 하죠. 내가 한 달에 3만 원을 넣겠다, 10만 원을 넣겠다, 15만 원을 넣겠다. 개인의 선택입니다. 자, 다음 문제. 자, 다음은 수업 시간에 교사가 제시한 자료이다. 가에 들어갈 내용. 자, 요람에서 무덤까지 비버리지 보고서 영국의 복지병과 관련돼 있고요. 복지 재정의 지속적 확대가 나타나게 됩니다. 따라서 복지국가를 재편하게 됐는데 국가 재정 중 복지비 비중의 축소 노력,
복지수급자들의 자립 지원입니다. 그럼 여기 가에 들어갈 수 있는 배경에 적절하지 않은 것. 선생님 석유파동 이야기했죠. 스태그플레이션, 물가 상승과 실업률이 동시에 나타난다. 실업 증가, 복지병이 현상이 나타나게 되고 국가재정이 악화가 됩니다. 그래서 틀린 답은 몇 번이 되냐면 5번이 되겠죠. 빈부격차가 심화가 된 것은 바로 초기 우리가 복지국가가 등장하게 된 배경이 되기 때문에요. 우리가 요 배경에 해당하는 것에 부합하지 않는 건 5번이 되겠네요. 자, 8번 문제 볼게요. 2008년부터 우리나라에서 시행된 기초노령연금제도는 생활이 어려운 65세 이상에게 매달 연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그래서 월 평균 9만 원을 받고 있다. 65세 이상 노인 중에서 소득이 정부가 정한 소득 인정액보다 적은 경우 수급자가 된다. 뭐 이런 내용이 나와 있네요. 이 노령연금 제도는 자, 무슨 제도에 해당할까요? 공공부조에 해당하게 되죠. 국민연금과 사회보험에 같은 군에 속한다. 이건 틀렸고요. 일정 연령이 되면 누구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거 아니죠. 자산조사를 통해서 수혜 대상을 결정하니까 공공부조야.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 된다? 3번이 되겠습니다. 서비스 아니죠. 자, 우리나라가 보편적 복지를 추구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제도야. 공공부조는 보편적 복지, 누구나 복지 대상이 되는 게 아니라 선별적 대상만을 갖다가 하는 복지에 해당하게 됩니다. 자, 이제 9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에서 공통적으로 설명하는 복지제도가 추구하는 바로 볼 수 없는 것은 이런 내용이 나와 있죠. 자, 소외계층이 자활사업에 참여하거나 노동을 하는 것을 조건으로 지원을 해준다. 그래서 근로를 갖다가 하는 것을 갖다가 조건으로 해서 지원을 해준대요. 복지급여를 직접 지원하기보다는 일할 능력이 있는 사람들에게 그렇죠. 직업교육이나 재활훈련들을 제공해서 자활 능력의 증진에 중점을 둔다.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바로 무슨 복지? 생산적 복지를 갖다 추구하고 있죠. 장기적으로 정부의 복지지정 부담을 줄여줍니다. 경제적 효율성과 복지의 형평성을 갖다 조화시키려고 하고요. 소외계층이 스스로 살아나갈 수 있는 토대를 갖다가 마련해 준다. 일하지 않고 사회보장에 기대려는 도덕적 해이, 그쵸? 뭐 나태, 그쵸? 게으름 이런 것들을 갖다 해결해 주고요. 노동 능력이 없는 사람이라도 복지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배려한다. 이게 틀렸기 때문에 자, 바로 볼 수 없는 것을 갖다가 고르게 되면요. 5번을 갖다가 골라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건 노동 능력이 있는 사람들한테 생산적 복지를 갖다 할 수 있는 거지 애당초 노동 능력이 없어요. 일할 수가 없어요. 이런 사람들한테 이런 어떤 직업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좀 무의미한 복지 우리가 제도에 해당할 수가 복지 방향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노동 능력이 없는 사람들은 이 복지 방향에는 좀 소외가 될 가능성이 있겠죠.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이번 시간에는요. 복지 제도와 관련된 구체적 내용에 대한 어떤 사례들을 갖다 공부를 했어요. 자, 오늘 능력자 확인 문제 3개 이제 나가게 되겠습니다. 자, 1번 보시면요. 사회보험의 대상자는 자유가입을 원칙으로 한다. OX겠네요. 자, 체크하시고요. 두 번째 보도록 할게요. 사회보험은 수혜 정도에 따라서 보험료가 산정된다.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도 OX. 선생님이 이 문제를 살짝 바꾸면요. 사회보험에 국민건강보험을 한번 넣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보도록 할게요. 사회보험은 개인이 보험료를 전액 부담한다.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수업 시간에 한 내용이니까 잘 기억하시면서 OX 체크해서 다음 시간에 능력자 확인하시면 될 것 같네요. 자, 이번 시간 앞에서 열심히 하라고 했는데 열심히 들었는지 선생님이 좀 더 선생님이 겪은 경험담을 갖다 이렇게 바탕으로 해서 이야기해서 좀 잘 이해가 됐는지 모르겠네요. 다음 시간에는요. 우리가 대단원 심화 문제풀이 시간이기 때문에요. 중단원에 해당하는 심화 문제풀이가 3개 나와 있습니다. 모두 풀어가지고 다음 시간에 선생님과 함께 꼼꼼히 문제 풀어보는 시간 갖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